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하면 역시 모나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오늘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 다빈치.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죠. 네, 단순히 화가라고만 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죠. 그가 남긴 노트 한 권 그거 빌 게이츠가 샀는데 가격이 3천만 달러가 넘었다면서요? 맞아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다빈치가 얼마나 다면적인 천재였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전기, 또 대표적 분석, 그 유명한 노트들, 코덱스라고 하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갔던 과학, 공학 아이디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번 탐구는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인 다빈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사실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예술가로서의 모습은 물론이고 과학자, 발명가, 또 끊임없이 기록했던 관찰자로서의 다빈치, 그 본질에 다가가 보는 거죠.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그 핵심을 찾아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과 함께 그걸 발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가장 유명한 작품, 역시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데, 뭐랄까, 동시에 제일 비밀스러운 그림 같아요. 맞아요. 모델이 누구냐 이거부터가 아직도 논란거리죠. 네, 피렌체 상인 부인 리사 게라르디니, 이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1503년쯤 그리기 시작했다는 추정이 있고요. 근데 뭐 다빈치 자화상이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어머니라는 설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왜 그림이 원래 주인한테 안 갔는지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맞아요. 왜 안 줬을까요? 다른 주문 때문에 바빴나? 아니면 뭐 의뢰인이 그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글쎄요, 눈썹 없는 모습이 당시하는 점 행실 나쁜 여인을 의미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 그런 설도 있어요? 네, 혹은 다빈치 본인이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제작 시기도 말이 많죠. 1503년에서 6년 사이다. 아니다, 1517년에 프랑스 가서 완성했다. 심지어는 아예 다른 버전이 2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하고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네요. 그림 기법 자체도 할 말이 많죠. 그 유명한 스푸마토 기법. 아, 맞아요. 그 안개처럼 뿌옇게 처리하는 거. 정말 독특해요. 윤곽선이 딱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요. 네, 그 스푸마토 덕분에 인물하고 배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깊이감이 생기죠. 인물을 배경보다 약간 높게 그린 구도라던가 또 관람자랑 그림 사이의 거리를 확 좁힌 점, 이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배경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왼쪽이랑 오른쪽 풍경 높이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네, 맞아요. 그게 또 모델의 그 알 수 없는 미소랑 연결된다, 이런 해석도 아주 흥미롭죠. 어쩌면 뭐 시간의 덧없음 아니면 인간 내면의 복잡함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눈썹 없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죠. 그 시대 유행이었다, 아니다, 미완성이다, 아니면 후대에 복원하다 지워졌다. 네,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왔죠. 확실한 건 없고요. 1911년에 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빈첸초 페루자. 그 이후로 이 그림 명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뒤로도 뭐 돌멩이나 스프레이, 심지어 머그컵 테러까지 당하고 순환이 많았어요. 어쩌면 이 그림 자체가 다빈치처럼 뭐랄까 끊임없이 해석되고 이야기될 운명인가 봐요. 네, 그런 그의 어떤 완벽주의 또 실험정신 이런 게 다른 걸작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 최후의 만찬. 이것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식당 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 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에 제자들이 각자 막 놀라고 당황하는 그 순간, 그 극적인 장면을 포착했죠. 근데 이 그림은 보존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아, 그게 바로 다빈치의 그 실험 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험 정신이요? 네. 원래 당시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벽이 마르기 전에 얼룩 물감으로 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빈치는 좀 더 유화처럼 섬세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원했고 또 천천히 신중하게 작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른 석고벽에다가 직접 템페라 물감,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같은 걸 섞은 물감으로 그리는 방식을 시도한 거죠. 아, 프레스코보다 더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좀 안 좋았나 보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 방식이 습기에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막 손상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 번 복원을 거치면서 원본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죠. 특히 예수님 얼굴은 복원 과정에서 많이 변형됐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감정, 그 순간의 드라마는 여전히 강렬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게 다빈치의 힘이죠. 그림 속 식탁이나 옷 같은 게 1세기 유대 모습이 아니라 15세기 이탈리아 모습이라는 점도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예술가의 시대적 해석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실제 역사적 배경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파스카 만찬 방식과도 다르고요. 하지만 그 시대상을 반영한 예술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유다 모델에 대한 그 전설도 흥미로웠어요. 예수 모델이었던 순수한 청년이 나중에 타락해서 범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아, 네. 그런 속설이 있긴 한데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빈치를 닦고 재촉했던 수도원장을 모델로 삼았다는 설도 있고요. 하하, 그건 재밌네요. 중요한 건 다빈치가 어떤 역사적 사실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 또 관계, 이런 걸 탐구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탐구 정신은 그의 예술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방대한 노트, 바로 코덱스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죠. 맞아요. 다빈치를 이해하려면 코덱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평생 3만 페이지 넘게 썼다면서요. 지금 한 6, 7천 페이지 정도 남아있다고 하던데 와, 정말 기록광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네, 정말 대단한 양이죠.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부터 공책만한 것까지 특이도 다양했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냥 메모장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단순 메모가 아니라 글이랑 아주 정교한 스케치가 함께 있어요.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도구였던 거죠. 특히 그 유명한 경면 문자, 거울로 비춰봐야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쓴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왼손잡이라서 잉크가 번지는 걸 피하려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비밀로 하려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의 방대함이에요. 정말 별게 다 있다면서요? 예술, 해부학, 건축, 공학 설계도는 물론이고 장보기 목록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부터 철학적인 사유, 온갖 과학적 탐구까지 그의 모든 지적 호기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트에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이 말을 자주 썼다면서요? 네, 그게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죠. 세상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끝없는 호기심. 이 노트들은 말 그대로 그의 지적 여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코덱스 레스터 또는 코덱스 해머라고도 하죠, 이걸. 3천만 달러 넘게 주고 산 게 그냥 돈 자랑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인류 지성사의 아주 중요한 기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덱스 레스터는 주로 물의 움직임이라던가 지질학, 화석 같은 자연과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는 훨씬 더 방대하다고요. 12권에 1119페이지라고. 네, 이건 다빈치가 죽은 뒤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노트들을 후대 학자들이 모아서 엮은 건데요. 미술, 의학, 조류학, 천문학, 역학, 무기설계. 정말 그의 관심사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백과사전 같은 거죠. 와, 다빈치가 직접 출판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의 사고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쭉 보면 다빈치한테는 예술하고 과학이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예술로도 표현되고 과학으로도 표현된 거죠. 그가 강조했다는 사페르 베데레, 즉 보는 법을 아는 것, 이거랑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사페르 베델의 보는 법을 아는 것. 네,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 원리를 꿰뚫어 보려는 태도예요.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걸 또 기록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전의 권위에만 의존하던 중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 과학의 문을 연 다빈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부도 직접 하고 그랬군요. 뇌 구조를 보려고 밀랍을 부어서 본을 뜨거나 심장 판막 연구하려고 유리 모형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자궁이랑 그 안의 태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고요. 동맥경화증까지 설명했어요.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단하네요. 천문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보다 먼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고, 물리학에서는 갈릴레이보다 먼저 낙하 가속도를 이야기했다고요? 네, 소리가 파동으로 전달되고 빛보다 느리다는 사실까지 간파했으니까요. 이 모든 게 다 직접적인 관찰과 깊은 사유의 결과였던 거죠. 발명가로서의 다빈치도 빼놓을 수 없죠. 노트에 있는 스케치들 보면 글라이더, 낙하산, 헬리콥터 원리가 담긴 것들이 가득하다면서요. 맞아요. 비행기에 접이식 랜딩 기어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와, 랜딩 기어까지? 특히 새가 나는 모습을 정말 집요하게 관찰했어요. 근육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그걸 기계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학 원리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 겁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이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다빈치가 전쟁을 야만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노트에는 탱크의 원형이 된 장갑차나 기관총, 잠수함, 잠수복 같은 무기 설계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하지만 당시 예술가나 기술자가 활동하려면 강력한 후원자의 지원이 꼭 필요했어요. 다빈치 역시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이나 체살의 보르자 같은 군주들한테 자신의 군사공학 기술을 내세워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문제였군요. 네,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다만 잠수복처럼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발명은 이게 악용될까 봐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 설계는 그냥 노트 속에만 머물렀고요. 실제로 만들어주진 않았군요, 대부분은. 네, 어쩌면 설계도 자체만으로도 후원자에게 나 이런 능력도 있다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무기 말고도 수력학이나 운하 설계, 몽키 스패너, 자전거 체인 같은 톱니 기어, 자동차의 차동 기어 장치, 롤러 베어링. 와, 진짜 현대 기술의 기초가 된 아이디어 스케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정말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죠. 그야말로 르네상스 만능인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했던 천재에게도 인간적인 고뇌나 약점 같은 게 있었겠죠? 물론이죠.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공증인 아버지와 평범한 시골 여성 사이에서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비교적 관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교 교육 기회는 좀 제한적이었죠. 네, 라틴어도 마음 넘어서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도권 학자들한테는 좀 무시당하기도 했고요. 가족 관계도 좀 복잡해서 이복 형제들하고 유산 문제로 갈등도 겪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어쩌면 그런 배경이 오히려 그를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깊이 관찰하고 탐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호기심이 엄청났지만 동시에 좀 변덕스럽고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욕은 때로는 좀 지나친 완벽주의로 이어져서 많은 작품과 계획이 미완성으로 남게 됐죠. 또 대중 앞에 나서기를 좀 꺼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한계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그 사페르 베데레의 태도를 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머리만이 아니라 이런 집요한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죠. 평생 안정적인 직업 없이 여러 후원자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어요. 피렌체의 밀라노, 로마, 그리고 말년에는 프랑스까지. 예술가이자 기술자로서 자신을 판매해야 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도 꽤 컸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보낸 이력서를 보면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보다는 군사 기술자로서의 역량을 훨씬 더 강조했어요. 그랬군요. 네, 다행히 말년에는 프랑스의 프란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왕의 후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1519년에 그곳 앙부아즈 근처 클로 루이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빈치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모나리자의 화가 이 한마디로는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고 인간과 자연,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의 통합적인 시선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빈치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매료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경계에 없는 탐구 정신 때문일 겁니다. 보는 법을 아는 것, 사페르 베데르,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해달라 하고 질문했던 그의 태도, 이게 어쩌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세상을 좀 새롭게 보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다빈치의 그 방대한 노트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그 안에 담긴 혁신적인 과학기술 아이디어들이 당대에 제대로 알려지고 또 실현되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 문명이 정말 수백 년을 앞당겨졌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욱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의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